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든 암을 통틀어 완치율, 5년 내의 생존율 모두 최하위를 차지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소화기관의 일부인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서 흔히 많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종에 따른 췌장 길이와 특성 때문이고, 구조적으로 쉽게 췌장암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민족이라고 해요.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초기 증상이란 게 거의 없어요. 발견되면 이미 한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췌장이 우리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장이나 대장, 12지장, 위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장기와는 달리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종양이 췌장의 또 머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 담관을 막아서 명확한 증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데,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길 경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진단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또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췌장암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해요. 수술이 잘 되더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 미세 전이도 잘 되고,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절제가 가능한 케이스는 20% 이내라고도 하더라고요. 운 좋게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4.3% 정도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췌장암 전체적인 단계에서 5년 생존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암이 커지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증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초기 증상 췌장암의 신호를 빨리 분류한다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증상이 황달이라고 해요. 빨리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 가까이 있어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다는데, 이 증상은 쉽게 눈에 띄기도 하고 환자도 몸에 이상이 느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가 쉬워서 암을 빨리 발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반대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이렇다 할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또한 평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 긴가민가 하다가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감퇴, 복통,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나 피로와 비슷해서 무시되기가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유 없는 소화장애가 지속이 되고,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불규칙한 습관들이 많고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이에요.
췌장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 기관인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를 돕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췌장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이로 인해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암이 진행되면 우리 신체에서는 암을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포함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암의 성장 방향 때문이에요. 췌장은 깊숙이 위와 척추 사이에 위치해 있고,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고, 평소 근육통과는 다르게 깊고 지속적이면서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당연히 아프진 않을 수는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췌장의 기능과 암의 진행 방식의 관련이 굉장히 큰데, 췌장은 소화효소와 더불어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췌장암이 발생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생산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당뇨가 오래되면 무조건 췌장암으로 발전되거나 췌장암 전 단계가 당뇨일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치주질환이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치주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제시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치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 구강 내 만성적인 염증도 유발하는데, 이 염증은 정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 구강 내 박테리아와 독소로 인해서 체내 염증 반응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치주질환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가 썩은 것이 없고 잇몸이 튼튼해야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평소 구강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이유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데,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중 약 70여 개가 발암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서 흡수돼서 췌장세포에 도달해서 DNA 손상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암세포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암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고, 흡연량이나 기간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해요. 금연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률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니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간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만성음주로 인한 만성췌장염은 췌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 변이나 기능장애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만성췌장염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고탄수화물식,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이 보충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기를 섭취를 안 하셔도 되는데, 소고기,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햄, 소세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가 제일 안 좋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도 입을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비만과 당뇨병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섬유질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소화과정 개선, 장 건강, 이렇게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는 현미가 효과적이에요. 또한 이러한 현미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서 혈당 상승을 느리게 만들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는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하고 우리 몸의 당 흡수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우리 몸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 기능을 해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말하겠죠. 현미밥은 흰 쌀만큼 정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꼭꼭 씹어 드시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현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아밀라아제는 특히 침 속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번 이상은 씹어야지 현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잘 만들어지게 돼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더 많은 효화효소들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셔야 한다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생활화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세포 재생과 해독작용을 돕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또 억제시키는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정기적인 섭취가 췌장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으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신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시죠?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맥주 같은 거품이 일어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잦은 배뇨감이나 어떤 걸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쉽게 잘 부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내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생길 수 있는 질병들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안 좋은 음식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까지 신장에 대한 많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서 나온 노폐물과 과도한 물을 처리하고 이를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죠.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시 말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뼈 문제 등등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신장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신장은 배뇨의 역할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또 촉진을 해요. 빈혈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신장은 뼈의 성장과 유지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첫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신부전은 쉽게 말해서 신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체내 노폐물과 우리 몸의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신부전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급성 신부전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두 번째, 신장 결석이에요. 이 신장 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단단한 결석이 배뇨에 방해가 돼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에요. 신장 결석은 우리 소변이 농축될 때, 즉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석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혈뇨를 유발할 수 있고, 큰 결석은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되면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배뇨할 때 통증 심하면 구토나 고열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신장 결석이 생기게 됐을 때 미세한 결석은 물을 자주 드시고 많이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면서 배출이 될 수 있지만, 큰 결석은 충격파 쇠석술이나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이 만성 신장 질환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겠죠. 부종이나 피로감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신장 질환은 이제 신부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장 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은 더 이상 우리 몸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 뇌, 혈관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런 신장 건강 꼭 챙기셔야겠죠. 몸이 찌뿌둥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부었을 때, 혹은 거품이 많은 소변을 봤을 때, 저는 내 신장이 괜찮은가 하고 걱정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나의 신장은 건강한 건지, 아니면 질환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종이에요. 손과 발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과 많아진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신장이 손상되면 이 배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과도한 수분과 염분이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고 혈관 내의 압력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우리 몸에 축적된 액체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에 쌓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발목이나 다리나 얼굴에 붓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러한 부종은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죠. 부종이 지속되면 신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저하시킬 때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분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빈혈도 발생할 수 있고 빈혈이 생기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소변 변화예요. 신장이 망가질 경우 소변의 양이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심도 해봐야 돼요.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원래의 밝은 노란빛이 아닌 붉거나 갈색을 띠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므로 꼭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피부의 가려움증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돼서 피부 가려움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필터링해서 노폐물, 요소, 크로아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이 필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이동하면서 가려움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흔히 발생하기도 해요. 신장이 손상되면 인산염과 같은 화학 물질이 혈액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물질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려움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히스타민은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것도 가려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신장에 안 좋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게 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줘요.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한 양의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겠죠.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가신다는 분들 있죠. 한국인의 밥상에는 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소금 간을 아주 적게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알맞게 되어 있는 국 혹은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먹는 국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한 국은 액체라서 쉽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체내 염분 농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드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도 되도록이면 국이나 탕, 찌개는 멀리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고칼륨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색소, 감미료, 인공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염증과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 또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고단백 식품이 신장질환 환자한테 좋지는 않아요. 신장이 단백질 대사 부설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요소랑 크레아틴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이 질소화합물들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소화합물이 축적돼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배설이 어려워져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과량 함유된 붉은 고기와 같은 가공육, 달걀, 치즈, 우유, 해산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음식이 신장에 그럼 도움이 돼요? 제가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가 신장에 도움을 준다니 참 의외죠. 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칼륨은 낮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의 약 95% 정도는 수분인 거 아세요? 이로 인해서 이 오이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신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신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해요. 또 이 오이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염증성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신장질환에서 염증은 주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오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데 오이의 낮은 나트륨 함량으로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신장을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풍부한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방지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신장질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인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 칼륨이 계속해서 몸에 쌓이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양배추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효능을 발휘하죠. 또한 이 양배추는 비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을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장에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이 축적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도 신장 질환에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양배추는 과연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이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많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 이건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은 아니에요. 비타민 U는 그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러요. U는 그 궤양에 얼서 그 영어의 첫 글자 U를 가져와서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인데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 윗부분 명치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될 수 있죠. 이런 통증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요. 또 위염과 위궤양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고 위암이 발생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또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간세포의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이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라면 뭐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부 등등이 포함되죠. 100g당 약 비타민 U가 함량이 약 배추에는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로 이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 함량이 달라져요. 푸른색의 겉잎, 하얀색의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3mg, 심지에는 30.6mg 함유가 되어 있어요.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제가 드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그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미국 미시건 주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약 72%나 낮은 것으로 보고했고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조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방광암이나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 바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에요.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봐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몸의 진액이라고 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이에요. 몸 안에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진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손발도 차고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바로고 혈액순환에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당연히 기관지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관지는 다이렉트로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칼칼하고 목소리도 잘 나지 않은 현상도 나오고 위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또 위축적 위염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박동도 빨라질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또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굉장히 다양해요.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는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대부분 수분이 보충되긴 하지만 대부분 소변이 빠져나가게 되죠. 소변으로.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돼서 몸에 진액을 보여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한의학에서 많이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 팽만이 일어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는 분들이에요. 위장 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드실 때 약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돼요.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거예요.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죠. 양배추에는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래요.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말 그대로 빨리 굳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U나 C와 같은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이 조리 과정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인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 참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돼요. 이때 양배추만 갈아 드시면 맛이 굉장히 없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도 아침마다 주스를 정말 많이 갈아서 먹는데 이 양배추, 사과, 당근 이 주스도 정말 많이 갈아 먹어요. 이 3가지를 함께 갈아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돼요. 당근은 혈액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고,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천식을 예방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처럼. 또 3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죠. 이 3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돼서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약 40일 정도 된 양배추예요. 모공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돼요.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죠.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예요. 입이 생각보다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처럼 생겼어요.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먹는 양배추인데 이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많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는데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건 맞지만 보시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국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의 농약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 이때 양배추를 수확해서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양배추를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돼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